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추다혜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연구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조금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특히 연구원은 이름 그 자체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국가 감축 목표나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보조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주요 업무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저희가 이제 협상단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제가 발표를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클릭하는 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나라가 왜 국외 탄소 저장이 필요한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아세안 내에서 우리가 CCS 아세안에서과 인도네시아에서의 CCS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또 정책적으로 어떠한 보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IMO나 이렇게 한국 선박에서는 국제 버커링 같은 것이 이제 국가 내셔널 인벤토리로 감사합니다. 국가 내셔널 인벤토리로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저랑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CCS가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중언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있어서 CCS는 필수적인 핵심 탄소 저감 기술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호섭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이 자체 기술만으로는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CCS라는 그런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IEA에서 이게 많이 보셨겠지만 2021년과 2023년 이게 두 연도에 있어서 넷제로 전 세계가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던가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이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CCS나 수소같이 이런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어야만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도 여기 유엔 기후 협약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축 노력을 얼마나 진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CS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CCS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목표라고 한다면 작년에 발표된 2023년에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2050년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제 제 1차 국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 사항을 보게 되면 2030년에 대해서 우리가 부문별로 얼만큼 감축을 하고 그런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자체는 2021년에 NDC 상향안이 발표됐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배출 정점 2018년 배출 정점에 대해서 40%를 감축한다. 이 목표 총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부분별로 이게 배분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CCS 같은 경우는 약 0.900만 톤이 증가했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산업이나 발전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경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녹록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CS 같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가적인 진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도 여전히 CCUS 기술은 활용되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출 자체를 0으로 만들 수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감축 산업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면 배출이 일정 부분 잔여 배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해야 되고요. 최소 이제 5,510만 톤이나 많게는 840-60만 톤은 이제 활용하거나 저장을 하도록 이제 국가 계획상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탄소 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두 국가 계획에서 모두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외 저장소를 활용하겠다 이런 목표가 국가 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는 호주와 동남아시아, EU,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탄소 저장소를 개발하거나 혹은 적어도 CCS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계획에서 국외 탄소 저장소를 활용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장 잠재력이 특히 단시일 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저장 잠재력이 조금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이제 산업부와 해수부가 2018년에 한국 CO2 저장소 유망 구조 및 저장 용량 종합 평가를 수행했었고요. 이때 발표된 부분이 이제 이호섭 담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 우리나라가 7.3억 정도 3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유망 구조가 확인됐고, 요거를 조금 에너지 효율 증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했을 때 11억 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단순히 이제 잠재적인 저장 용량일 뿐 우리가 이제 2030년에 이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성까지 확보된 것을 그 발표상에서는 이산화탄소 사업 부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해 울릉 분지에 존재하고 있고 0.14억 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저희가 동해 1가스전을 통해서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과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탄소 저장량을 비교해 보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든 국외적으로든 추가적인 탄소 저장소를 확보해서 이 탄소 저장을 이제 탄소 저장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협력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이산화탄소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게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의 충분한 저장 잠재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탄소 저장소 외에도 우리나라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빠르게 탄소 저장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단편적으로 그리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고갈 유전 및 가스전입니다. 고갈 유전 및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석유나 가스를 추출하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렇게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려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아니고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CCS 인스티튜트에서 2020년에 발표한 글로벌 주요 고갈 유전 및 가스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포를 보시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북미로 가면 캐나다와 미국 정도 이런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2030년까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국으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라에서 탄소 저장이 우리나라의 탄소 저장까지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2030년 탄소 저장 목표를 보조할 수 있게끔 적어도 2030년 즈음에는 탄소 저장이 개시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일 것이고요. 그것이 앞서 보여드린 고갈 유전 및 가스전 분포를 통해서 조금 1차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 수송을 통해서 이것을 이송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수송 거리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수 있는 곳은 최대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로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밸류체인에 우리가 수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엮게 된다면은 중동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같이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의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1차 협상 대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호주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아세안이 우리나라가 탄소 저장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대상국인 것은 이제 제가 좋은 인사이트를 드렸다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CCS 정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 이제 모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런 총 10개 등과 같은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가 연합이자 국제 기구입니다.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경제 목표라던가 공동의 에너지 협력 계획 등을 수립해서 같이 이행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에너지 협력 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2차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2차 계획에서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CS에서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APEC 2단계에서 영내에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CCT, 이거는 청정 석탄 기술인데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CCT입니다. CCT와 CCUS를 촉진하겠다, 배포하겠다 이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세안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세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아세안 내에서 CCS 허브로 발돋움하겠다. 아태 지역에서의 CCS를 모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일어서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 간의 이산화탄소 수송이 국경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CCS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아세안 내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이 돈에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 텍소노미를 통해서 탄소 포집에 관한 내용을 탄소 포집에 관한 자금 지원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세안의 탄소 중립 목표와 CCS 현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국가가 지금 우리가 탄소 저장을 진척이 아주 크게 우리가 갈만하게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주요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모두 이제 국제 기후 변화 서약, 즉 2030년까지 어떠한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제출을 했고요. 또 각자 시점은 다릅니다만 국가 내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국제 넷제로 목표 역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CCS를 하나의 정책 툴로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CCS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 반해서 태국과 베트남은 아직 그런 부분이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 내에서도 이미 석유와 가스 산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 등을 통해서 CCS 산업에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내 저장소 및 허브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세안은 굉장히 생각보다도 탄소 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안은 총 143개의 유가스전이 존재하고 있고요. 2030년에 있어서는 3.5기가톤 정도를 잠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저장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최소 24개의 CCS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19개의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뒤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1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선도적으로 CCS 프로젝트 관련 법과 규정,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이 아세안 내에서 CCS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CCS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셰퍼드 프로젝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국가에서는 이 아세안 지역 내에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세안 지역은 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지역을 탐사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아직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내에서의 감축 목표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상황이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조금 더디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CCS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떠한 CCS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CCS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탄소 저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염수층 572기가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가스전 역시 4.85 기가톤을 보유하면서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역에 걸쳐서 CCS 프로젝트 19개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석탄 화력 발전 개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CCS, 정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CCS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청정 석탄을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쓰기 위해서 CCS를 활용하려는 측면이 좀 강한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1.89%를 감축하고, 또 국제사회 공조가 있을 경우 지원이 있는 경우 42.3%로 감축을 설정하고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다소 시점에서의 차이가 있고, 그 감축 목표도 우리나라는 2018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설정한 것에 반해서 BAU 대비 감축하겠다는 것은 BAU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축 목표가 개도국은 많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도네시아도 파리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NDC 목표, 그리고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CCS를 활용하면서 CCS 관련 인센티브, 재정 인센티브와 또 CCS 관련한 법률 및 규제를 규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CS 앞서 이제 김중원 선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도네시아 CCS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023년에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법령이고요. 제가 그걸 편의상 2023년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024년에 발표된 대통령 규정, Presidential 레귤레이션 14인데요. 이 PR을 2024년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인도네시아 규정이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규정은 CCS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기존의 석유와 가스가 이미 활동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에 들어와서는 이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2023년 규정에서는 석유와 가스 계약자들만이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업 역시 상류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메커니즘,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즉 생산 분배 계약이나 총액 분할과 같은 그런 방식을 따름으로써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다 석유와 가스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이것을 확장하여서 탄소 저장 허가 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정 내에서 탐색 허가와 또 저장 허가 이 두 가지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이 허가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법인들이 이 허가증을 받게 되면 어떤 법인이 받게 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규정에서는 탄소가 이제 오일앤가스 석유와 가스 그 사업자들이 외부 산업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원을 포집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2024년에는 여기서 확장돼서 외국에서 발생한 배출된 온실가스까지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CCS 활동을 이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CCS 수행은 작업 지역에서 그 석유와 가스 사업자들이 계약에 의해서 협력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작업 내에서 외부에서 받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수익 저장 요금 자체는 석유와 가스 사업 활동에서 따르고 있는 표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즉 2023년 규정은 전부 다 석유와 가스 사업자들에 한정돼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CCS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좀 적용되었던 반면에 2024년에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지금 우리가 석유와 가스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기업이나 혹은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탄소 저장 지역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런 것을 지정된 탄소 저장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 내에서 CCS를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지역을 탐색을 해서 이 지역이 이산화탄소 저장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정부에게 지출해서 이것을 인정받아서 지정을 받으면 이 지역 내에서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정부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 하려는 그런 정부 계획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 관련해서 조금 제가 대통령 규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 간 탄소 운송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 국가 간 탄소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권고나 허가를 발급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양자 협약을 맺도록 했고요. 이 양자 협약에서는 기후 변화 협력과 관련된 국제 규정들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이런 양자 협정을 맺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항은 런던 의정서에 관한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런던 의정서 자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치 이렇게 협정이나 그러니까 어레인지먼트나 혹은 어그리먼트 이 두 가지 종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자체에서는 어레인지먼트는 빠져 있고 어그리먼트를 두 국가 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 이동이 이제 허용된 만큼 계약자 및 저장소 운영 허가증 소지자는 총 70%의 그 저장 용량을 국내용으로 할당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총 30%에 이르는 저장 용량을 국외로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국외 저장용을 30%로 이제 상한을 지었다는 점이 좀 특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세안 지역 내는 CCS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겠다, 자국 내 감축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CCS라는 것이 새로운 산업 기회,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의 자본이 함께 수반돼서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탐색 비용을 함께 쉐어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누출은 이제 환경 안전이나 뭐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이산화탄소 누출에 관해서도 법령은 이렇게
대통령 규정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누출은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미포함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에서 포집이 100톤이 된다고 했을 때 이 100톤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톤을 잃어버리고 저장이 90톤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은 90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운송 과정에서의 누출에 대한 리스크 쉐어링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대통령 규정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 권리와 의무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제 계약자 간의 그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최소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환경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조금 뭐랄까요, 그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규정을 하도록 조금 이 부분은 사업자의 영역으로 넘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근데 이것들을 반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이제 양자 협약을 구비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CCS 탄소 저장소를 개발할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국경이동 CC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서 제가,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혹은 아세안에 이렇게 국한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수속, 특히 런던 의정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해서 이 감축을 NDC에 활용하는 경우 국제 감축 사업이라는 그 파리 협정 6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이 양 국가 간의 인벤토리 MRB 체계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 일치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비단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CCS 프로젝트에서 모두 발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도네시아가 CCS 관련 법이나 규정을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아세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아세안은 이제 아세안 자체로서의 하나의 그 협력대 행동 양식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규정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것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의 법률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미 김중원 선임 연구원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양국 간의 어떠한 법률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와는 우리가 약정 어레인지먼트가 아니라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약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업부나 이런 부처에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협정 같은 경우는 외교부를 통해서 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부처 간에 조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경이동 CC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MRB 체계, 그리고 앞서 저 말고 김중원 선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좀 요건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특히 런던 의정서 당사국이고 비당사국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요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최대 30%만이 국외 탄소 저장을 위해서 이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경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0%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투자입니다. 우리가 CCS 프로젝트, 특히 초기 탐색과 개발 기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할당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수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를 CCS 산업 자체로서 이제 자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제 이런 국가들과 진행을 할 때는 재정적으로 사업이 비즈니스 자생할 수 없을 때 이제 정부의 정책적 그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